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2년 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 저는 해커스 경영에서요, 세법을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또 그 포스터의 모습 때는요, 처음 제가 학원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마르고 좀 젊고 그런 느낌이었고, 또 중간에 제가 좀 먹는 걸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급격히 살이 쪘다가 또 최근에 또 다시 살을 좀 뺐어요. 그죠? 많이 좀 비슷해졌죠. 그죠? 맨 처음에 못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 사진이 저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합격한 지는 이제 한 7년이 된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강사를 처음부터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우리 세무사라는 원래 직업 자체가 대부분은 케바케지만 개업을 꿈꾸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이제 개업을 꿈꾸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또 공부했던 형들이랑 이제 사무실도 차리고 강동 세무서에 있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그 꿈을 사실 수험생 때는 되게 막연한 꿈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또 만나서, 야, 우리 나중에 다 합격하면 같이 사무실을 하자. 이게 그것도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다 좋은 사람이 다 그 해에 합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반 정도, 즉 이제 1차 시험 보고 우리 동차 시험에서는 저도 안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예 기간에 이제 합격을 하고, 근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형들이 이제 유예 또 잘 안 되고, 또 3차 안 돼도 4차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한 2년 전에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세무사 또 합격한 다음에도 굉장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 세무사 일도 그 업무가 광범위해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루트, 그 다음에 뭐 방법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해요, 생각보다. 그런 것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또는 진짜 뭐 공기업, 사기업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꼭 세무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또 경험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방안을 또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부분의 꿈들은 개업이죠, 개업. 아무래도 내 1인 사업자가 돼서 또 대표가 된다는 설레임이 있고, 아무래도 뭔가 자율적으로 내가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또 이걸 이루어 놓으면 또 가장 이제 물려주기 좋은 직업에 항상 베스트 해두는 게 세무사여가지고, 또 자녀분들을 세무사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저같이 그냥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쪽 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관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땅에 헤딩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거래처를 수임할 때도 요즘은 다 유튜브, 블로그 또는 각종 숨은 고수, 그다음에 뭐 진짜 뭐 별의별 이제 영업 마케팅으로 인해서 승부를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겠죠. 부모님이 이제 이뤄놓은 거래처가 있으면 손쉽게 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굉장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 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장점이. 그래서 뭔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세무법인 다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대표가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반 회사면 조금 더 나오는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나오는데 크게 걱정은 없어요. 어차피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게 꽤나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길 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크게 어려운 일이. 또 끽하면은 극단적으로 개업하지. 개업하자.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진짜 은행권이나 금융권을 가볼까? 이런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쉽지만 않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저도. 모두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공부 기간이 길면은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하고 뭔가 이거 이제 다 세무사야 하면서 막 이제 막 내 돈을 벌겠지 하지만 그런 거는 또 그 안에서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간 다음에 나중에 한 10년 뒤에 아니면 그 빨리 자리 잡은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본연의 영역이 있지 자격증만으로 한 번에 막 인생이 뒤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활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자격증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냥 세무사의 그래도 장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네,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졸리시거나 그럴 때 얘기할 텐데 또 이게 해커스 와서 수업하게 된 그런 스토리도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영화예요, 거의. 이런 확률이 거의 0.001% 정도의 나비 효과들이 맞춰지면서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제가 오게 된 과정들이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 학원 이런 거에 다 들었을 때 굉장히 또 재미난 스토리로 이렇게 또 강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되게 힘든 직업이라는 걸 하면서 더욱더 느껴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충 한다고 해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야, 인생.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는 직업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매년 업데이트되고 개정되는 세법을 그에 맞게 반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무사 할 때보다 사실 훨씬 바빠요. 훨씬 바쁘고 훨씬 힘들다. 힘들다. 어쨌든 그냥 간단히 제 소개를 한 거예요. 네, 제 소개를. 그래서 아마 이제 저의 장점을 그래도 좀 설명드리면 OT 강의니까 일과 그 다음에 강의 그리고 최근에 수험생을 겪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어떤 캐릭터는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젊은 나이에 강의를 한 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 대부분의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수험생 시절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도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수험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당연한 건데 수험생한테 당연하지 않은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 막 해가 동쪽에서 왜 떠요?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궁금하지 않잖아요. 세무사도, 세법이나 뭐 재무나 이런 것도 그렇겠죠. 공부를 오래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데 처음에는 당연스럽지 않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적정 눈높이와 수준에 맞게 또 강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소통, 밥도 많이 먹고 또 합격생들한테 공부 방법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했니? 요즘에 어떤 책을 어떻게 회독하고 공부 시간 어떻게 가졌니? 이런 느낌이요. 이게 또 절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이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과 견물어져서 또 실무의 어떤 경험까지 모두 녹들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OT니까 우리 세무사 시험 입문 강의 계획이랑 세무사 시험 이거는 이제 별도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24시간 짧게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입문 강의는 진짜 준비 운동이에요. 준비 운동. 우리 처음부터 막 우리 운동선수 한다 그래가지고 막 산을 막 10바퀴 뛰어. 체력이 안 돼 있는데 막 갑자기 하루에 막 복싱을 막 5시간씩 해. 못 버텨요. 바로 그만둬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비 운동이에요. 준비 운동.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세법이 다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 녹여들어있는 생활들을 배우고 그냥 세법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중요한 뼈대를 잡고 있는 규정을 배운 다음에 기본 강의로 이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친숙해지는 시간. 그래서 수험과 약간 친숙의 약간 가운데 접점인 그런 식의 강의가 입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입문 강의.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짧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횟수는 이런 것들은 아직 이해 못 하실 텐데 어쨌든 소법부 그다음에 조세법 2회씩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 비기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상당 부분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10번으로도 못 끝내더라고요. 4시간 10번으로도 못 끝내가지고 입문 강의 때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 특히 주말에 밖에 수업 없어요. 시수가 짧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별도의 유인물로서 정말 그냥 좀 쉽고 재미나고 유익한 그냥 자료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준비물 없이 오셔도 되고요. 매주 이렇게 이제 자료도 올려드리고 프린트도 해드리고 신강생분들은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3년도 대비를 할 수도 있지만, 그죠? 22년은 너무 시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은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내년도 이제 내후년 대입만이 되는 거죠. 내후년 대입만이. 근데 내후년은 또 내년에 시험에 나와요. 이게 12월마다 공표돼요. 보통 12월마다. 그러니까 22년 시험은 22년 말에 공표가 되고, 또 23년 시험은 22년 말에 공표가 돼요. 근데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대충 시험 제도를 보시면 먼저 1차 시험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봐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4월 말에서 5월 시험에 항상. 그래서 항상 그걸 대비하시고 4월 말에서 5월 말. 한 달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4월 말에서 5월 말.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1차 시험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겠지만 절대평가로 합격생이 가려져요. 따라서 사실상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라고 나와 있지만 당일날 알 수 있어요. 당일 심지어 1시인가 2시에 정답이 나와요. 가답안이. 근데 그 가답안이랑 이게 확정 답안이 나오면서 내가 합격생인지 아닌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OMR 마킹을 내가 진짜 실수하지 않았다는 이상 가답안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날 절대적인 기준으로 알 수 있어요. 당일날 합격이다 아니다를 98% 수험생은 알 수 있어요. 1, 2%가 진짜 혹시라도 OMR 내가 막 찍느라고 막 기억이 안 나. 뭐 그런 거. 또는 한두 문제가 정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뒤바뀌는 거지 사실 당일날 알 수 있고요.
보통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이라고 보는 게 이제 3개월 뒤에 있고 많게는 4개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 4개월 뒤에 8월과 9월쯤에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에 바로 붙으면 동차 합격생이 되는 거죠. 동차 시험이라고 하고. 그리고 발표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답을 죽을 때까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11월 23일까지는 몰라요. 답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물론 저희 학원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저희가 답 하나를 공개하는 학원이에요. 왜냐면 이게 주관식 시험에 답을 공개 안 하고요. 워낙 법이 어렵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한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공부한 생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한 생각.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모범 답안이다 뭐 이런 거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관식 시험 특성상 우리 숫자가 있는 답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3개월 동안 좀 마음 편히 기도하고요. 기도할 수 이제 합격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혹시 올해 이 3개월 준비 기간이 짧아가지고 똑 떨어졌다. 다행히도 내년도에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예 시험이라는 거죠. 유예 시험. 그래서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는요. 다음 회차에 딱 한 번 1차 시험 면제돼요. 딱 다음 연도만 1차 시험 면제돼서 2차 시험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당연히 일단 동차지만 혹시라도 동차가 잘 안 됐다면 우리 유예로는 합격을 하자. 이런 마인가짐으로 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2년 반 이 정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험 기간이 그래도 5월 달이 애매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방법은요. 일단 1차 시험 방식이요. 오지선다. 그래서 4지선다인 시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오지선다 시험이고 1, 2교시 1차 때 나눠서 보는데요. 이때 시험을 같이 봐요. 재정학, 세법학 시험지가 똑같이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시험지가 이게 두 장이 나와요. 두 장이. 근데 하나의 OMR 카드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난다. OMR 카드 두 개였나? 하나예요. 하나. OMR 카드는 하나예요. 1번부터 80번 이렇게. 그래서 40문제씩 80문제를 80분 만에 푸는데 1분에 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어차피 마무리 특강 때 이런 건 다시 설명드리지만 1분에 한 문제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20초 만에 풀리고 어떤 거는 10분 걸려도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이게 좀 이따 평균 보시겠지만 평균이 40인가 그래요. 막 세법 같은 경우에 평균이 40이에요. 평균이. 우리가 고득점이라는 기준이 보통 한 초중고 시험에서는 80점이잖아요. 재정학은 한 80점 이상이 고득점이에요. 근데 요즘 좀 재정학이 좀 어려워져서 한 70점만 넘어도 진짜 잘했다도 재정학 공부 어떻게 했어? 약간 이 정도 물어볼 수 있고 세법은 60점 넘으면 일단 잘했다예요. 당연히 이제 초시생 기준으로 처음 수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60점 넘으면 잘했다. 60점 넘으면. 애초에 이게 시간이 엄청 없는 시험이에요. 시간이 진짜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단 다 풀 수가 없어요. 다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80분 80문제 보고 이제 2교시는 시간이 더 없어요. 우리 회계학개론 우리 승철쌤이랑 우리 현진은 선생님 그죠 주말반에서 우리 승철쌤 오전에 수업 들으셨죠 그죠? 승철쌤도 은근히 우리 재밌으시죠 그죠? 은근히 또 사투리가 또 매력적이시고 그래서 회계학개론이랑 우리 선택법이라고 부르는 상법, 민법, 행정, 소소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혹시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관련 내용 좀 설명드릴 테니까 선택도 좀 잘 하시고요. 대부분 세무사 수험생분들은 행정소수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이제 다른 시험, 뭐 회계사 시험이나 또 뭐 민법 같은 경우도 뭐 공인중개사에도 있고 여러 또 다른 시험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다른 공부를 하셨다가 이제 세무사 시험으로 전향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관련 공부를 하는 게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그래도 살아나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행정소수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양이 적대요. 왜냐면 저도 상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정소수법은 간단하게만 알지 이거를 뭐 제대로 공부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이 선택하는 이유가 상법이 100이라면 양이 100이라면 요게 한 70, 80? 요거는 한 50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2차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줄여가지고 2차에도 잘 나오는 2차에도 중요 과목인 세법 회계학에 좀 투입을 해야겠다. 요런 생각에서 요즘 수험생들은 이제 행정소수법을 좀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다 그러다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즘 그냥 상황을 설명드린 거고. 얘도 80문제 80분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은 토익 등으로 공인 어학 성적 제출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또 설명드려야 되는 게
영어 언젠가 되겠지. 무조건 빨리빨리 해놓으세요. 최대한 빨리빨리 해놓으세요. 이게 세무사 이제 공부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첫 번째 놀랄 거예요. 많은 양의 첫 번째 놀라고요. 또 한두 달 지나보면 한두 달 전에 들었던 수업이 하나도 기억 안 나서 두 번째로 놀랄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모든 수험생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게 2회독, 3회독, 4회독을 거쳐서 내 머릿속에 주입되는 거지. 우리 한 번 들고 기억하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시험 준비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천재예요. 우리 나사나 되게 우리 우주 화성 가는 거 그런 거 발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를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영어 혹시 안 되는 분들은 무조건 영어부터 끝내보세요. 영어를 무조건 끝내세요. 이건 정말 팁이에요. 팁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그러다 시간이 1년이 금방 가요. 그럼 이제 시험 직전에 영어 안 돼가지고 매년 선생님 저 영어 자격증이 안타깝게 안 돼가지고 내년도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있어요. 매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부터 해놓으세요. 반드시 영어부터 해놓으세요. 최대한 빨리 영어부터 해놓으세요. 이건 진짜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영어랑 병행할 생각 하지 절대 마시고요. 영어를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영어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빨리 합격하는 팁이에요. 일단. 그래서 보통 또 해커스가 영어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토익 700점 이상 요거 이제 보통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과거에 영어 공부한 경험이 좀 오래됐다 하는 분들은 GTELF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GTELF의 장점이 토익보다 문제수가 적고 시험이 자주 있고, 일단은 이게 한 200문제라면 이게 한 7, 80문제여가지고 이제 좀 운으로도 찍어서도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찍어서는 합격하기 쉽지 않죠. 그죠? 어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GTELF의 최대 단점이 있대요. 듣기 평가에 문제가 안 주어져 있대요. 문제도 들어야 돼. 문제를 영어로 들어야 되고, 하나의 지문에 3문제인가 4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듣기 평가가 고득점이 맞기 어렵지만 독해랑 문법은 쉽고, 독해는 토익 난이도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토익으로 몇 번 해보다가 안 되신 분들은 뭐 GTELF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이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험생들의 토대되는 설명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합격 기준을 보시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평가예요. 우리 영어는 공인인증 영어로 대체하기 때문에 빼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엔드 요건이기 때문에 일단 40점 밑에 점수를 맞았다. 한 과목이라도 탈락이에요. 내가 평균 90인데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어 평균 85인데 하필 세법이 37.5야. 그럼 탈락이에요. 최소 40은 맞으셔야 돼요. 최소 40은. 선생님 40 누가 못 맞아요. 좀 이따 보시면 충격받을 거예요. 최소 40 이상 맞아야 돼. 이게 꽈락이라는 거예요. 그냥 꽈락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문제 중에 16문제 맞추는 게 40점이에요. 참고로. 40문제 중에 16문제 맞추면 40점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각 과목, 전 과목 평균 점수, 4과목 평균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1차는 통과돼요. 그래서 뭐 1등부터 몇 등까지 줄 세우는 시험이 아니라 막 10,000명이든 또는 10명이든 어쨌든 40점 이상 평균 60 이상자가 전부 합격이 되는 그런 이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700명의 세무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똑같이 나와 있지만 사실 요 기준으로 합격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노란색 표시로 합격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와 같은 득점자가 최소 합격 인원 현재 700명보다 적다면 최소 합격 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점수가 일단 이것도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2차도 꽈락이 있으면 안 되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1등부터 700등 줄 세우기예요. 2차는 1등부터 700등이 들어가는 거 선착순으로. 만약 혹시라도 1,500명이 평균 60이고 꽈락이 없어. 그럼 1,500이 다 합격했는데 그런 애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애가 없어. 2차 평균이 올해도 45점이에요. 2차 합격생 평균이 45점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시험이었고, 원래라면 보통 50점 초중반으로 선되어 있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1등부터 700등 줄 세우기인데, 꼴찌가 이제 같으면 702명, 704명, 많게는 막 712명 이렇게도 이제 합격했던 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줄 세우기다 보니까. 그래서 요 기준에서 합격한다. 그래서 2차 경쟁이 이제 치열한 거죠. 아무래도 요즘 보통 한 8대1, 9대1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2차 시험이. 그리고 요거를 이제 좀 잘 보세요. 얘는
작년이야. 그러니까 20년도 시험 말하는 거고요. 다임 페이지가 58회가 올해예요. 21년도 일단 1차만 가지고 가져왔어요. 1차만. 나중에 또 1차 합격하시면 2차 통계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희 학원이 작성한 게 아니라 저희 출제 기관이 산업인력공단 있죠. 큐넷 홈페이지가 큐넷. 거기서 이제 통계를 발표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먼저 재정학 세법 1교시, 회계학 선택법 2교시죠. 그리고 이 중 셋 중 하나 선택하는 거고요. 우리 작년도에는 응시자 수가 약 9,500명이었는데 일단 과락률을 먼저 통계를 해볼게요. 과락률에서 가장 지금 통계가 높은 게 세법과 회계예요. 매년. 당연히 양도 많고 어려운 과목, 주요 세목, 우리 2차에도 나오는 요게 세법 회목, 세법 회계. 요게 각 45% 정도 과락이 났다라는 거니까 9,500 중에 4,200명, 약 4,200명이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죠.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점 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 정도는 매년 40점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낮은 수치야. 낮은 수치였어요. 이때 낮은 수치. 다른 거 봐보세요. 재정학 9,500 중에 한 1,500명 과락 났고, 그 다음에 선택법은 더 이제 네 자릿수가 아니야. 세 자릿수죠. 세 자릿수. 그죠? 평균도 한번 봐보세요. 세법 회계가 막 40점 초반이야. 평균이. 그죠? 100점 중에. 근데 지금 여기 선택법 같은 경우에 지금 60점대 넘죠. 그죠? 평균이. 그죠? 확연히 느끼죠? 재정학도 약 60점이잖아요. 대부분 평균이 이렇다는 거. 우리 재정학 선택법에서는 꽤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고요. 회계세법은 물론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지만 애초에 고득점이 조금 어려운 과목이다. 그죠? 60 넣으면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60 넣으면 일단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양이 일단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0%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해도 안 되는 시험이고 다 해서도 안 되는 시험이야. 절대로.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통계치로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합격률이 34%였어요. 엄청 많았던 애예요. 34%. 이게 작년도 시험 기준이고요. 올해 시험은 어떻게 됐냐? 충격적이었어요. 올해 시험은 응시자 수가 좀 늘어가지고 10,000명이 넘어섰는데요. 일단 과락률 세법 회계가 아까 44%에서 엄청 올랐죠. 또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요 12%가 올라가지고요 반 넘게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계학이 1차에서 가장 복병인 게 세법은 말 문제가 많아요. 1차에서는 물론 계산 문제도 있지만 보통 30문제가 말 문제, 10문제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덜하고, 또 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5개 중에 딱 하나를 정확히 알았어. 그래도 맞출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 문제는 내가 다 알아도 실수하면 틀리고 일단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세법은 계산 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까락률이 적은데 회계학은 30문제가 계산 문제고 많게는 진짜 거의 다 계산 문제예요. 거의 다. 진짜 말 문제가 막 5개만 나올 때도 있어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몇 개 못 풀어요. 막 진짜 40개 중에 막 25개밖에 못 풀어요. 15개면 아예 그냥 문제를 보지도 못해. 막 그런 시험이야. 그런 시험. 애초에 시험 제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락률이 엄청 높죠. 그죠? 과락률이 지금 엄청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10,000명 중에 반 이상이 지금 과락이 났고요. 올해 일단 합격률을 보시면 반토막 났어. 이런 해가 또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보통 30%에서 아주 어렵게 나왔을 때 25%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10%가 뜬 게 거의 진짜 전 처음 봤어요. 10년 동안 처음 봤어요. 10년 동안.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를 보시면 행정소득법이 지금 작년에는 63점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 훅 떨어졌잖아요. 우리 지금 상법이랑 민법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행정소득법이 아작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시자 수를 보세요. 우리 상법 수험생은 대부분 우리 회계사 시험 보는 분들이 세무사 시험도 많이 치르세요. 아무래도 회계사도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또 세무사도 이제 봐서 합격하시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상법이 회계사는 필수 과목이에요. 거기 이제 선택법이 아니라 무조건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 걸 그대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게 재정학 정도만 달라요. 재정학도 경제학이랑 또 유사한 점이 있어가지고 회계사랑 범위가 지금 1차가 다른 게 재정학 살짝이기 때문에 회계사 수험생분은 대부분 용어를 좀 선택하셔서 이제 많은데 세무사만 준비하신 분들이 행정소법 수험생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요때도 5,000명, 이때도 5,700명.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평균이 너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한간에 어떤 음모론적인 의미에는 2차 지금 채점하기도 힘들고 2차 수험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모로 막 채점도 힘들고 막 여러모로 또 힘드니까
뭔가의 어떤 합격률 난이도를 조정해가지고 합격생을 뭐 떨어뜨리다 뭐 이런 뭐 찌라시가 돌 정도로 행정수습법이 말도 어렵게 나왔다는 거예요. 행정수습법이. 그래서 막 듣도 보지 못한 판례 위주로 출제돼가지고 다들 막 당황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시험 직전 가보면 기출 분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 딱 하면은 내가 한 80점 이상은 최소 나오겠지라고 대비를 했는데 막 반 이상이 막 처음 본 거야. 막 처음 보는 막 판례들이 막 지문도 막 너무 길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회계학 지금 쏟아가지고 이거 빨리 고득점 맞고 회계학 40점 넘겨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버리니까 덩달아 이것까지 이제 꽈락률도 높아지면서 얘는 원래 어려우는데 이것까지 어려우니까 이게 완전 2교시가 지금 박살난 거예요. 2교시가 박살난 거. 그래서 합격률이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래서 이게 1600명이에요. 이때가 400명 정도 합격했거든요. 3300명 막 이렇게. 이때가 1600명. 진짜 반토막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가자면 퐁당퐁당 원칙에 의해서 우리 작년에 좀 쉬웠고 올해 좀 어려웠고 작년에 좀 쉽지 않은가 이런 긍정적인 또 토대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항상 홀수회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홀수회가. 다행히 내년도가 우리 짝수했죠. 22년도. 근데 또 내후년은 또 좀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야. 항상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대비를 하실 때 이런 자료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법 회계를 많이 투자해야겠구나. 많이 투자해야겠구나. 일단 1차에 발화율이 높은 과목이구나. 그리고 나서 또 일단 커리큘럼을 또 보고 또 2차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입문 강의로 간단히 복습을 하고 기본 강의 제일 중요해요. 기본 강의 일단 가장 중요해요. 기본 강의에서 저는 또 효율적으로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5년치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기본 강의 때 이론만 설명하는데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공부 방향성을 몰라요. 뭘 공부해야 되고 뭐가 많이 나오고 함정이 뭐고 이런 것들을 또 직접 풀어보면서 틀려봐야 돼요. 틀리는 걸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틀리는 거니까. 틀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틀리면서.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를 이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반에서는 이때 안 풀었던 5년치를 풀어서 사실 우리 책에 한 15년치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베스트로. 그래서 요때 반, 요때 반, 요 정도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반에서도 우리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속도는 빠르게, 기본 강의보다 좀 더 속도는 빠르게 요약 강의와 문제풀이. 요때 좀 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풀고 요때는 진짜 이제 기본 문제와 진짜 세세한 이론 강의 이때는 요약 강의야 이제 이때 안 풀었던 심화 문제 포함해서 이제 풀어드리는 요 초시생은 요 과정까지는 필수 과정으로 들으셔야 돼요. 필수 과정. 그리고 혹시 시험 직전에 내가 이제 진짜 몸을 좀 빡세게 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평일에 스파르타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간단한 요약 강의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고 이때부터 이제 선택이고 대신 아침 저녁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보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막 시험 모아두고 원래 저희가 이게 한 몇백 명이 모여서 시험 봤거든요. 코로나로 이제 또 모르죠. 풀려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시험 보고 강평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주말분들도 요거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실제 시험과 똑같은 난이도 유사한 난이도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유형 시간 재주고 OMR 카드 작성까지 그리고 성적 공시까지 싹 이렇게 해주는 GS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한 두세 달 전부터 매주 이제 시험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련을 안 해보면 시간 배분 같은 거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게 그냥 이게 1번부터 80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1번 봤는데 이거 풀면 안 돼. 바로 넘어가. 2번 봤는데 내가 공부 안 한 거야. 바로 넘어가. 3번 딱 풀어야지. 딱 4번 말문제네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배운 다음에 꼭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1차 시험에 효율적으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 5가 주로 이제 필수 과정이고 혹시 이제 다른 뭐 전공이 내가 경영학과에서 대학교에서 세법 수업을 많이 들었다. 또 다른 시험 뭐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이런 걸로 또 공부하신 분들은 입문 강의는 뭐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필수까지는 근데 들으시면 그래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 이렇게 좀 짜봤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그래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막 프린트까지 굳이 안 하고 그냥 PPT 띄워서 보셔도 돼요. PPT 띄워서 보셔도 돼요. 지금은 준비운동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운동 단계라고. 근데 알찬 이제 내용이 될 거예요. 먼저 우리 세법.
세금이란 무엇인가?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란 무엇인가? 일단 사전적 정의를 그냥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국가는 과세 권리가 있어요. 과세 권리.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개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반대 급부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뭔가의 세금을 걷었다고 국가가 바로 대응해서 뭔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뒤에서 저 문구에서 핵심 단어를 알 수 있죠. 강제적으로 걷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재산에서 돈이 뜯기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차 되시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세금을 국가가 삥 뜯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에요. 국가가 삥 뜯는 거. 좀 이제 속된 말로. 그래서 내 재산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좋아하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세금 내는 거 너무 설레인다. 올해는 얼마 내지? 뭐 이런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 세금을 이제 왜 걷어야 되냐? 징수 목적. 우리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자체가 만들어졌죠. 어쨌든 지자체도 널무듬에서 국가고, 그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재분배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또 세금이라는 거고, 경제 활동을 또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뜨거운 감자가 항상 양도소득세죠. 그죠? 부동산이 너무 투기 과열 현상이 나왔을 때 세율을 올려서 뭔가 규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명품 이런 것들을 너무 소비하면 안 되겠다. 세금을 붙이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각종 경제활동의 규제 목적일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동차 같은 거를 좀 사야지 세금을 낮춰줘요. 당연히 자동차 소비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리고 부자들의 어떤 세습, 자녀한테 다 승계가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해서 상속 증여세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상속세 이런 거 있잖아요. 상속세. 결국 국민 경제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담으로 또 세금이 최초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었냐면 다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 최초에 이제 영국에서 전쟁하면 국가가 막대한 군대 또 전쟁 후에도 그거를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이제 들 텐데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겠어. 세금을 걷을 때 어떻게 걷을 거야? 애매하잖아요. 그죠? 법 없이 걷을 수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저 공무원인데 대한민국 사시잖아요. 해코스 강사시잖아요. 세금 좀 내세요. 이러면 누가 내겠어요? 공무원 맞아요. 이러면서 제가 왜 내야 되는데 이러죠. 그죠? 어떤 다수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와 어떤 다수결이 어떻게 정한 논리에 의해서 좀 세금을 걷어야겠죠. 그리고 각종 유럽에서 세금이 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재원이 필요하자 세금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나라는 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유럽에서 만들어진 어떤 세법 체계를 일본이 또 가져와서 처음 세법을 좀 일본이 좀 만들어준 슬픈 역사를 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국가의 세금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인문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게 과연 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나라마다 달라요, 태도가. 그걸 담세력이라고 할 거예요. 담세력. 풀어서 설명했죠.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라면 누구나가 다 조세 저항이라는 거에 부딪혀서 안 내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막 키가 180 이상은 세금을 내래. 저는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세금을 내래요. 뭐 예쁜 사람은 세금을 내래요. 이상하죠, 그죠? 누구나가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준이 뭔데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담세력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담세력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라마다 다른데 예전에는 유럽에서 창문세라는 것도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성에 창문이 많다는 거는 그때는 성이잖아요. 그만큼 땔감이 많다는 거야.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땔감이 많다는 건 제가 부유하다는 걸 좀 의미해가지고 창문이 많은 집에 색을 많이 걷고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창문을 다 없애면 되는 거야.
창문을 다 없애서 세금을 안 내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창문세가 폐지되고, 또 우리 조선시대에도 어디 지역 이동하다가 통행세 이런 것도 있었어요. 통행세도 있었고, 그냥 사람 머릿수에 부과되는 인두세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냥 이런 기준에 의하다가 좀 기준도 모호하고 반발도 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다수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담세력은 무엇일까 해서 많은 역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금 현행 우리나라에서 담세력에 따른 국세예. 참고로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라 그러고요. 서울특별시, 뭐 대구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 시험은요, 1차 시험은 지방세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지방세는 시험에 안 나와요. 2차에서는 세법학이라는 또 논술형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지방세가 20점으로 간단하게 출제돼요. 다 출제되지도 않고 취등록세 정도만 출제돼요. 재산세랑 취등록세, 재산세 정도만 좀 출제가 돼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국세를 위주로 배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국세는 국가가 걷어들여서 아직 어디에 쓰일지 안 정했어. 이제 뭐 지하철을 지을지 뭘 할지 이렇게 안 정했다는 거예요. 국세는. 그래서 담세력이 크게 가장 스탠다드한 거로 설명드려보죠. 일단 가장 대부분 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세야, 소득세. 그래,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지. 담세력이라는 거예요, 소득. 근데 이것도 애매해요. 소득이 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소득이 뭔데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또 뭐 그때 시대상에 맞게서 바뀌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슈되는 거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우리 같이 사무실 하는 형도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랑 냉장고 이런 거 이제 비치한다고 코인을 투자했는데 1,8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쏠게. 근데 일주일 뒤인가? 마이너스 800이 됐대요. 일주일 뒤인가.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그냥 엠빵에서 사는 그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코인을 만약에 우리 1800 시점에 팔았다면 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거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이잖아요. 과세 못해요. 아직까지는. 심지어 내년도까지도 과세 안 돼요. 유예됐어요. 23년도 시행으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소득이지만 예전에는 코인이라는 아예 개념이 없었었죠. 참고로 저는 17년도에 투자해서 이미 아작났어요. 그때 5년 전쯤에 그때도 핫했었거든요. 지금 토대로. 그때 제가 한참 회사에서 세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미리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사기업 들어간 친구들이 야 대박났다. 인생 역전이다. 우리 뭐 강남 이사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막 3천만 원 투자해서 막 3억 된 친구 막 죄다 막 1억이야 최소 막 미실현 이익이 그때. 그래서 막 저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무서우니까 100만 원을 시작했다가 막 100만 원 하루아침 막 자고 일어나니까 400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더 넣어가지고 이제 진짜 막 몇천만 원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됐을 때 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그죠? 그게 절대 안 돼. 근데 저는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 워렌 버핏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1800이면은 다음날 3000이 될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죠? 그리고 1800이 다음날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그때 빼면 되잖아. 전날 1800이었던 아쉬움 때문에 또 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해서 마이너스 때까지 못 빼요. 이게 진짜. 그러면서 존버가 되는 거죠. 위험해져요, 이게. 어쨌든 코인 23년도부터 과세돼요. 현행은 소득이 아니었어. 그동안은 소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인으로 버는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대. 근데 열심히 막 우리 회사 가서 일 버는 세금을 과세한대. 좀 이상하죠. 생각이. 그죠? 그래서 정책상 좀 과세를 해야겠다. 여러모로 투기 과열 형상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 이슈가 있으니까 법의 정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3년도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이런 소득의 개념도 이거는 이제 기본반 때 이제 더 자세히 배우는데 과연 무엇인가, 인컴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세법은요. 예를 들어 미국법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라는 걸 통합해서 소득세법, 그래서 개인편, 법인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법이라고 따로 정해놨고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따로 있어요. 법이 따로 있어요.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담세력이 같죠. 담세력이. 이게 일단 우리 주요 세목이에요. 주요 세목.
왜냐면 국고에서 매년 세수 1등 하는 게 소득세예요.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게 거의 국고 수입 1등이에요. 부가세랑 거의 맞물려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이게 요거 이제 좀 적어보면요. 1차 시험에 10문제 요렇게 출제가 돼요. 40문제 중에 반이 됐죠. 소득세가. 주요 세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잘해야겠죠. 그리고 간단히 보시면요. 우리 2차 시험이 간단하게 2차 시험이 또 많아요. 2차 시험이 많은데 세법 가지고만 좀 설명을 드리면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데 세법 계산 형태야. 그래서 세법 리얼 계산만 나와. 주관식 시험이 없어요. 요거 세무회계라는 과목은 사실 시험 제도에서는 회계학 2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세무회계라고 보통 지칭해. 세무회계라고. 이거 진짜 이제 세법 계산형으로 100점 나와. 계산형으로 100점 나와요. 여기에서도 소득세법이 30점, 법인세법이 무려 50점이나 나와요. 주요 세목이죠. 그쵸? 이거 2차 가서 해야지? 늦었어요. 1차 때 해놔야 돼. 최대한. 뭐 다 해놓는 게 아니라 1차 때 최대한 많이 해놓으셔야지만 2차 때 따라갈 수가 있어요. 2차 때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갈 수가 있어. 이거 많은 부분은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심지어. 그리고 세법 논수령 시험. 이제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많이 출제하고 이제 어떤 사례형을 법령과 어떤 취지에 맞게 과세관청의 처분이 맞는지 적법한지 이런 것 좀 판정하는 논제들이 세법학이에요. 요게 소득세법이 다시 한번 30점, 법인세법도 30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굉장히 주요 세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부터 탄탄히 해라. 1차는 말문제, 계산문제 섞여 있고 1차는 말문제, 계산문제 섞여. 보통은 5개씩 내더라고요. 이론 5개, 계산 5개. 이론 5개, 계산 5개. 이런 식으로 5개씩 내더라고요. 두 번째요. 우리 소비에 대한 세금. 우리 앞자리 친구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김밥. 저 커피예요, 저건 또? 물이에요, 그냥. 전 점심 못 먹었어요,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요. 어쨌든 우리 소비하는 거에서도 세금이 스무스하게 껴있죠. 영수증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이런 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죠? VAT 일명 부르는 거. 그죠? 그게 소비에 대한 담세력이 있다고 봐요. 소비에 대한 담세력. 그래서 어떤 저축과 더불어서 형평이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세금도 있는데요. 부가가치라고도 표현할 거고 이건 나중에 인문반 부가세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소비가 부가가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부가가치세라는 거 소비에 대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도 능력이 소비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소비행위 소비하는 거에 대해 세금을 물려요. 그게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이게 이제 소득세와 이게 합쳐서 소득세와 더불어서 주요 세목이 돼요. 1차에 8문제. 이것만 해도 벌써 28문제야. 그렇죠? 이것만 해도 이제 28문제예요. 40문제 중에 거의 그 4분의 3이죠. 나머지는 또 스무스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세무회계에서 20점을 이제 100점이 깔끔하게 맞춰지죠. 그죠? 100점이 깔끔하게 맞춰지죠. 이렇게 소법부가 100점으로 계산형으로 나오는 게 세무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학에서도 무려 35점.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5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랑 국기법이랑 또 좀 있다 상증세법 미리 설명 드려볼까? 요거랑 해가지고 100점 이렇게 출제되고 또 얘랑 1차에 안 배우는 몇 개 섞여가지고 또 100점 출제돼요. 세법학이 1, 2가 있어. 심지어 2차 세법학이 1, 세법학 2, 세법학 1 100점, 세법학 2 100점이라고 해가지고 세무사의 사실 본질이 진짜 세법학이야. 진짜 1차까지는 아무래도 이 진짜 몇십 년 걸쳐서 자리 잡은 이 세법을 한 방에 이해하는 건 쉽지 않고 그 대법원 판례가 가장 많은 취지를 보여줘요. 대법원 판례에서 취지를 설명해줘요. 취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정한다. 이렇게 나오게. 거기서 그래도 세법을 많이 알아요. 그래도 진짜. 물론 1차 때부터 취지를 많이 설명해주지만 그걸 내가 직접 자세한 판례를 보는 것이랑 간단한 취지를 듣는 거라는 이제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써보고 그걸 내가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이 판례에 대한 어떤 내 글을 쓸 줄 알고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세법이 사실 실무 가서도 가장 힘이 되는 그 과목이 세법학이라는 시험이에요. 세법학이라는 과목. 근데 이게 이제 수험생들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 주관식 시험 특성상 일정 부분 암기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죠? 진짜 오픈북 시험이 아니에요. 책을 아무것도 안 보고 쓰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고. 그죠? 그래서 진짜 쉽지 않지. 근데 암기 과목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암기는 해야 되지만 모든 시험에 사실 암기가 없이 풀 수 있을까?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암기는 있어야 되지만 외운다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는 본질적인 이해를 많이 해야 돼. 물론 암기는 일부 필수고 그거 암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암기만으로. 요거는 우리 저희 원재윤 교수님이 또 이제 실무에서 20년 이상 또 경력을 하시고요. 현행 또 회계법이 대표에 계세요. 이거는 진짜 실무질이 가르쳐야 또 본질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또 완전 지금 그 경력이 많으신 분들. 요거는 저도 이제 법인세 조정 같은 거 하는 것들 요거 해놓으면 실무 가서 법인세 조정 쉬워져요. 소득세는 뭐 되게 쉬워. 사실 소득세는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시험이 더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무가 좀 더 어렵고. 부가세도 사실은 프로그램만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경정이나 다른 업무가 어렵지. 어쨌든 주요 세목 세 가지고요. 이런 것도 있다. 재산이에요. 그냥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담세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또 삼성전자 상속세 엄청나죠. 그런 것들 상속세 내므로써 부의 세습을 방지시켜요. 뭐 이게 맞다 그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에 있다는 거야. 왜냐면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부모님이 이러는 재산을 다 뜯어가냐 국가가 물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자들의 집안 대대로 계속 부가 세습되고, 그죠?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이제 세습될 수 있는 여러 또 공평과세나 여러 측면에서 소득재 분배 기준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도 상속세라는 걸 과세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 미리미리 자녀한테 자산을 떠넘김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유일하게 법 이름에 두 가지 세목이 들어가 있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야. 상속세법, 증여세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법에 같이 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역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써져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실에서 이슈가 되게 많은데요. 1차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게 또 회계사 시험과 약간 달라. 회계사 시험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1차에 안 나와. 1차에 안 나와요. 특이해. 2차에서도 세무회계에서 안 나와요. 세법학에서 20점 이렇게만 출제돼요. 그래서 2차 때 하시는 과목이에요. 2차 때. 그래서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것도 뜨거운 감자죠. 부동산을 팔면 우리 무슨 세금 내요? 양도소득세. 그거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개인소득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야. 안 팔고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강남에 서초 그랑자의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서초 그랑자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오피스텔 살아요. 앞에 오피스텔. 근데 아파트가 너무 막 번지르르하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올해 완공이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재개발하느라고 공사 중이어가지고 올해 완공돼가지고 뭔가 너무 멋있어 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슨 놀이공원 놀라서 흡수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막 주변 놀이터도 보고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는데, 일단 놀이터가 에버랜드야. 뻥이 아니라 에버랜드야 진짜. 미끄럼틀이 뻥아치고 미끄럼틀이 거의 성인이 타도 돼요. 몰래 탔어요. 비밀이에요. 우리끼리는 알고 있어요. 몰래 한번 타봤어. 그 정도로 크고,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CGV가 있어요. 극장 그 입주민들만 볼 수 있어. 외부 사람 못 봐. 저 보려고 갔는데 안 된대. 입주민들만 볼 수 있는, 진짜 요즘 상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요즘 핫한 게 스파이더맨 2잖아요. 그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걸 하는 입주민 CGV가 따로 있더라고. 커요. 심지어 극장이 꽤 커. 충격적이었어. 비싸겠죠, 집값이. 그죠? 알아보니까 한 30억 하더라고요. 매매가가.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겠죠. 뭐 맞다 그렇다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세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담세력이 있다고 봐요. 그게 종합부동산세라는 거야. 종합부동산세. 이게 혼이 지자체에 내면 재산세고, 이게 여러 지역에 갖고 있을 때는 국가에 내는 종부세가 되는 거여서 사실 재산세랑 같은 거예요. 재산세랑. 그래서 요거 1차 시험 안 나와요. 2차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안 배워요. 재산세로만 깔짝 배워. 그래서 종부세는 별도로 안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뭐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발달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 세목이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사실. 저는 술을 안 좋아하거든요. 술 먹을 때도 세금 있죠. 주세라는 것도 있어, 주세. 심지어 취득하면 세금 내,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것도 취득 행위에 애초에 담세력이 있다는 거고, 우리 세무사 합격한 다음에 한국 세무사회에 등록해야 돼요, 등록. 그때 참고로 등록 회비가 360만 원이야. 그러니까 연회비는 별도로 내는 거고 가입비가 일단 360만 원. 오, 충격적이죠, 그죠? 좋은 회사는 내주는 데도 있어요. 대표가 내준 데도 있어. 그런 데 취업하세요, 우리. 그리고 등록세라는 걸 내야 돼. 등록세. 아, 기억 안 난다. 한 10만 원인가? 하여튼 15만 원인가? 그런 거 내야 되고. 또 우리 이런 것도 들어봤죠. 부모님들. 자동차세 내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있어. 담세력, 자동차세. 그것도 주행세라는 게 있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 있어. 우리 부동산 소유 말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 자동차세라는 게 있고요. 강원랜드 가봤어요? 강원랜드 입장권이 10,000원이거든요. 거기에 거의 다 세금이야. 입장권이 세금이야, 세금.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돼요. 그런 도박, 유흥 행위에 대한 세금이 또 있어. 그냥 인생이 세금이야, 그냥 인생이 세금. 우리 그런 세금도 들어봤죠? 담배 소비세. 담배 피는 분들은 우리 담배가 올랐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 2,500원이 세금이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담세력으로 측정하시는 거 엄청 많다는 거고, 실제 그냥 모든 생활에 전반적으로 세금이 껴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누구였더라, 무슨 프랭클린? 뭐 이딴 사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이다. 또 이런 명언 남겼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또 명언을 남기셨어요. 일상이 생활이야. 그래서 이 세법이 세법을 사실 완벽히 안다는 건 그냥 지구를 안다는 거예요. 사실 지구를 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다른 법과 연관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민법, 상법, 헌법, 뭐 신탁법, 많은 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합격한 뒤에서도 다른 법률을 생각보다 많이 찾아봐요. 물론 공부할 때 찾아보면 좋겠으나 힘들어요. 세법 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법까지 찾아보다. 그래서 수험에 이해되는 목적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 나중에 일할 때는 직접 다른 법도 많이 찾아봐야 돼요. 뭐 부동산 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망라한 총괄적인 게 세법이다. 즉 깊이가 장난이 아니다.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양도 많고. 근데 그거를 일단 시험에 적합하게 팍 해서 합격하고 본질적인 내용들은 또 실무 가서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세무사로서 전문자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수업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담세를 좀 더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여기 빈 12문제는 뒤에 스무스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상권 분립을 통한 세법의 이해부터 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